지금 현재 중국 BYD가 약 34%까지 최대 할인을 하고 있다든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중국 곳곳에 주행거리가 0km인 신차들이 엄청나게 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자동차 딜러들이 불만들이 팽배하게 크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뭔가 중국 자동차 시장에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왜 발생하는지 좀 먼저 이유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이미 신차 판매에서 New EV, 그러니까 새로운 전기차,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차 판매 시장에서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50%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은 중국은 매년 팔려나가는 신차 규모가 거의 2천만 대입니다. 2천만 대에서 거의 1,000만 대가 지금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대단히 큰 시장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수 시장을 힘입어서 발전하는데요. 전기차 시장을 내수 시장에 발전할 때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지금 미국도 물론 이제 곧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보조금이 철회가 됩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500달러까지 지원이 있었고, 한국도 지금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소비자 보조금이 발전합니다. 중국 또한. 그래서 중국은 두 가지 전략을 했죠. 하나는 소비자 보조금, 즉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식. 두 번째는 중국은 번호판 정책을 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빨리 줬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매우 뒤늦게 주게 되다 보니, 그러니까 소비 부분에서의 시장에 대한 정책으로서 전기차 시장을 붐업을 하다가 오래전부터 공급자 지원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자동차를 하나 팔 때마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죠. 세금 감면을 주기도 하고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또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되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지방세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 보조금을 주게 됐던 거죠. 이 부분이 어떤 갈등을 일으켰냐면, 국제적으로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났던 것은 유럽연합에서 중국 자동차에게 관세를 부과한 거죠. 이유는 공급에서 보조금이 발생하다 보니 공급에서 가격이 인하된 겁니다. 이 저렴한 중국의 자동차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조금을 하나 더 받는 거죠. 중복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엄청난 보조금을 받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건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거죠. 프랑스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독일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이 3대 기업이죠. 이 기업들은 공급 보조금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 보조금만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도 부족하지만 중국은 어마어마한 내수 시장에 근거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는 건 여러분, 자동차 한 대당의 평균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는 의미겠죠. 이미 공급 가격이 내려갔는데 여기 보조금까지 오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가격이 더 내려간 거죠. 이것은 시장 왜곡이라고 볼 수 있고 공급 가격 왜곡이라고 보면서, 유럽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했던 것, 이걸 여러분들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2024년에 쟁점이 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심지어는 무려 100%의 추가 관세를 매기면서 사실상 수입 금지를 시켰죠. 100%의 추가 관세,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기능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입 금지. 사실상 수입 금지가 된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미 공급 왜곡을 통해서 시장을 진흥시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 사업자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이 2000년도 후반부터 전기자동차를 키울 때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의 숫자가 여러분 2천여 개였습니다. 2천여 개였는데 지금 줄어든 것이 196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2천여 개에서 지금 196개로 줄어들었는데요. 일종의 인해 전술로 2천여 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사실은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실현하는 데에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조금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갔다가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이 우리의 자랑, 우리에는 상하이 자동차가 있어, 우리에는 그레이트 월 모터스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후죽순처럼 스타트업들이 생겨났던 거고, 여기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A라는 기업이 망하면 B라는 기업이 이 회사의 기술을 헐값으로 사들입니다. 그럼 B가 또 망합니다. 그럼 이 B라는 기업이 발전시켰던 브레이크 기술이라든지 파워트레인 기술을 또 헐값에 C라는 기업이 사들이고, C라는 기업이 망하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왔던 과정들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켰고, 이거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똑같은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면, 중앙정부의 입장 또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은 뭐냐면, 최대한 15개로 줄이겠다. 196개를. 이것이 이미 중국 정부의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즉 시장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죽이더라도 저쪽 지방에 있는, 저쪽 성에 있는 자동차를 죽이지, 우리 성은
좀 살려뒀으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살리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앙정부의 뜻대로 경쟁력 없는 곳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려면은 중국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기업이 이 196개에서 50%가 넘습니다. 90개가 넘는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사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여러분 기업이란 BYD라든지 진리라든지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리아우토라든지 또는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그레이트 월 모터스라든지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빼놓고는 사실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리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태다. 이러한 시장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 보조금에 의해서 아예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과잉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힘들다 보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잘 나가는데 중국 업체가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 가격을 확 낮춰버리죠. 낮춰버려서 경쟁이 안 되는 애들은 시장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BYD는 스스로의 좀 손실을 감내하고더라도 경쟁력이 없는 자동차 기업을 정리하겠다는 것을 BYD가 의지를 천명한 거고 BYD가 34%까지 가격 할인을 해서 여러분 시걸이라는 자동차는 지금 달러로 7,700달러입니다.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가게 되면 나머지 경쟁이 안 되는 중국 업체들은 다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의 이 쉐이크아웃이라고 하죠. 이 정리 작업 속에서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BYD는 이렇게 되면 마진율이 크게 떨어져서 지금 BYD 주식이 올해 50%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크게 떨어지고는 있죠. 근데 이거는 중국 시장의 정리 작업에서는 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성장 방정식에 있어서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성장했다는 것. 즉 소비 보조금이 아니라 공급 보조금에 의해서 성장하는 거고 소비 보조금은 가끔 또 있죠. 최근에 등간 이구안신해가지고 과거에 타던 중고차를 갖다가 팔아버리면은 새 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이건 일시적으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공급 보조금을 통해서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연구 자석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공급 보조금을 통해서 공급 과잉을 만들어냅니다. 공급 과잉을 만들어내면 평균 생산 비용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시티는 그러니까 이 생산 용량 한 2천만 대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2천만 대 가까이 생산하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아무리 소비돼도 1,000만 대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1,000만 대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를 다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량이 1,000만 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200만 대, 300만 대가 남는다라는 거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질 않아요. 왜? 어차피 저건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 그것을 처분할 데가 없으니까 이 선착장에 쌓아놓는 거고 그거를 드론이 가서 지금 찍은 거잖아요. 드론이 가서 찍었는데 여러분 이걸 또한 의미를 보셔야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중국의 SNS에서 지금 이러한 영상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들이 바이럴이 돼서 중국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서 블룸버그라든지 해외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거고 한국 언론도 보도를 한 거고 한국 유튜버들도 보도를 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중국은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걸 용인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중국 정부는 시장 정리를 빨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친 공급 과잉은 이 국부만 손실될 뿐이지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만 남겨놓고 빨리 시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입장이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초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쓸모없게 되는 형식이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하게 중고차 시장도 완전히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중고차 딜러들도 아마 죽고 싶을 거예요. 자기네 중고차가 아니라 이거는 주행거리 제로 중고차가 저렇게 쌓여 있으니 주행거리가 5만 킬로, 6만 킬로 나갔던 중고차라는 것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중고차 시장이 왜곡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은 좋아요. 소비자 입장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7,700달러로 떨어지고 15,000달러로 떨어지니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격이 저렴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산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좋지 않게 되는 거고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너무 중국 자동차가 저렴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과잉 생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고 관세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는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중국 소비자의 불만이 지금은 만족스럽지만 입이 스마일이지만 2년 뒤에는 울상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업체를 빨리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BYD나 리아우토나 샤오펑이나 이런 기업들 외에는 다 정리를 해줘야 초과 생산되는 200~300만 대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면 다시 중고차 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든지 배터리에서의 과잉 생산은 소재 산업이죠, 일종의. 이걸 통해서 수출을 하거나 남는 것을 어떻게 해도 되는데 자동차는 소재가 아니라 최종 소비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비자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이익이지만 중고차로 판매할 수 없는 차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고차 분명히 나 이거 7,700달러 주고 사서 저렴하게 샀지만 원래는 $10,000가 좀 넘는 건데 이렇게 저렴하게 사서 이익이다 생각했는데 한 2,000~3,000달러 이익 봤다고 생각했는데 팔 때는 안 팔려요. 그러면 뭐 한 3,000달러로 받을 줄 알았더니 이걸 못 팔고 그냥 공짜로 남을 줘야 돼요? 그럼 3,000달러를 결국은 손해보게 돼서 초기에 싸게 샀던 것이 그대로 뱉어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거죠. 왜요? 주행거리 제로인 것이 먼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중고차는 예를 들자면 이미 2024년에 만들어진 거거나 2023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연식도 중요하거든요. 신차를 구매할 때. 이 과거 연식을 구매한다는 것은 새 차를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대단히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이 중고차에 쌓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196개나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때 국가로 받는 보조금으로 만드는 사실은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차들이 밖에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정리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정리 과정 속에서는 고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보조금. 생산을 해서 판매할 때 공급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다 보면 안 팔리더라도 생산해서 가짜 구매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키죠. 이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부패의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러한 부패의 구조가 어느 정도는 정부가 용인하면서 자국의 산업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인했던 부분이면 이제 이 격가지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격가지가 정리가 안 되니 왜? 지방 성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 보니 나름대로 자기 자식은 아끼려고 하다 보니 자꾸 정리가 안 되다 보니 BYD를 통해서 시장을 정리하는 거죠. 34% 할인해주고 BYD의 C거를 7,700달러에 낸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가격을 못 낮추는 기업들은 부도가 난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한 160개 기업을 죽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포드가 이제 자동차를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자동차를 먼저 개발했던 것은 메르세데스라든지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포르쉐도 나오고 프랑스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자동차를 먼저 개발했지만 자동차를 대량 생산을 처음 했던 것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헨리 포드가 모델 T에 처음 적용을 하게 되죠. 이것이 대성공을 거둡니다. 대량 생산한다는 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평균 비용을 낮춘다는 거고 평균 비용이 내려가면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의 모델 T는 10년 안에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때부터 매스 마켓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포드가 성공하다 보니까 옆에서 초기에 성공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자동차 일종의 스타트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대량 생산의 규모의 경쟁을 맞추지 못했고 포드는 점점 이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인하해 버립니다. 왜요? 본인은 평균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BYD가 그렇게 하는 거죠. 판매 가격을 낮춰버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 미국의 기업이 크라이슬러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창업했던 그러면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 거친 피바다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게 크라이슬러였고 크라이슬러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이러한 전략했던 거하고 지금 BYD가 하고 있는 전략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정리 작업을 BYD가 중국 정부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총대를 메고서 이 시장 정리에 들어간 겁니다. BYD의 1위 수출 국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1위는 브라질입니다. 국가별로 볼 때는 브라질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세 번째가 태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또 유럽연합은 또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브라질과 유럽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이 문화적인 걸 고려해서 자동차 이름에 킹이 들어가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킹이 들어간 이러한 자동차를 브라질 특화용으로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우스 아메리카, 남미 쪽에 지금 BYD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기업들이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일본 자동차가 주름을 잡던 왕자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곳인데 여기에 지금 BYD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가 지금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을 들이는 것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 BYD가 저가 전기차로 유럽은 이렇게 대형차보다는 소형차들과 경차들을 많이 타고 다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브랜드보다는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 기아차가 처음에 어려웠지만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또는 삼성전자의 피처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브랜드가 조금 약하더라도
퀄리티 부분에서 만족도가 형성이 된다라면, 품질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어선다라면 유럽 소비자는 지갑을 여는 경향성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BYD가 유럽을 공략했고 여기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왜 이렇게 BYD는 저렴할 수 있는가? 아무리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해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 봤더니 공급 보조금을 주더라. 그래서 관세를 매기면서까지도 저항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BYD는 예를 들면 헝가리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럽 생산이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 없는 이런 지금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유럽 시장을 대대 중심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전혀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기 버스 시장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용차 시장은 전혀 못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BYD가 이제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그건 스톱을 시켜둔 상태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 정도면 일종의 중국의 국뽕은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에게는 정말 뜻밖의 현대 기아차에게는 축복이 열린 거죠. 중국의 전기차들이 미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열리면서 미국에 있는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클라이슬러나 집 같은 데가 전혀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못 가질 때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들어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출 기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유럽에서도 사실은 유럽의 규제가 있죠.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내연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CO2 규제가 있어서 내연차를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를 팔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 기아차가 일찍이 유연하게 전기차를 일찍 만들면서 모델도 다양하게 만들면서 지금 유럽과 미국을 공략하고 있으면서 현대 기아차의 매출 증가를 기여하고 있는 것, 대단히 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왜 중국에 있는 독일 기업들이 몰락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독일 기업은요,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었습니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BMW 매출의 33%가 2010년까지 중국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3분의 1이 중국 의존도입니다. 근데 이것이 꺾이기 시작한 게 2020년도까지 그랬어요. 2020년도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2023년에 독일 폭스바겐은 중국 매출이 반토막이 납니다.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면 자동차 회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BMW도 반토막이 나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중국 매출이 반토막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기차를 만들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독일은 그냥 구동장치 파워트레인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많은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은 이미 여기에 AI를 많이 탑재시켰죠. 그래서 요즘 EV, Electric Vehicle 시장에서 EIV, Electric Intelligence Vehicle, 이 EIV 시장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독일 차들은 그냥 EV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차도 지금 여러분 현대 기아차도 EV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 아직 AI가 탑재된 이러한 자율주차라든지 자율주행 기능이 지금 매우 제한적이거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도 지금 요즘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되게 경영 위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이 EIV로 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대 기아차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성과가 얼마나 빨리 나올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이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EV가 늘어나는 거고, EV가 늘어나는 만큼 ICE가 줄어드는 거겠죠. 과거에 마차가 줄어드는 것만큼 자동차가 늘어났고, 또는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마차가 줄어드는 것, 이걸 X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 트랜스포메이션을 마차와 자동차가 있었고, 이제 내연기관과 EV가 이 X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 가운데 정점을 이미 지난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EV가 점점 내려가고 이 IV가 올라가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시작 단계에 있지만 이 IV가 안 되면 순수 EV는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장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신호를 정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부도 2030년까지 한국의 전기차 보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계 시장이 그렇게 전환하고 있으면 한국도 빨리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현대 기아차가 어느 정도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때 수출도 더 잘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EV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미 1단계라는 거고, 2단계인 EIV로 어떻게 한국에 있는 자동차 산업이 빨리 전환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에 있어서는 레벨 4든 레벨 5든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거고, 테슬라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ASS,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마트가,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들이 야외 주차장이 많죠. 그러면 장을 보고 나오면 일종의 발리파켓이죠. 그래서 제가 부르면 차가, 운전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으로 와서 카트에 있는 물건을 실어서, 특히 비 오나 눈 올 때 좋죠. 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는 마트에 내려서 주차하고 주차 혼자 가서 하는 거고,
또는 여러분들이 아파트 입구에 내리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가서 주차하는 것, 이런 기본은 다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요즘은 한국도 뭐 보조주행이라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면 차선을 바꾼다든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건 한국도 하고 있죠. 이거는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거고요. 이런 기능도 중요한데 도심 내에서 주행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한국은 보조주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이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감독하에, 그러니까 슈퍼바이스드, 감독하에 인간이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만 작동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금 해가지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편하게 좀 운전하고 마음 놓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지금 테슬라는 이것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일반 모든 차량에도 언슈퍼바이스드, 비감독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로보택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자율주행이 되는 차와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 명확하게 구별될 거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시장의 2단계 국면, EIV 시장의 국면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CE와 EV가 대체가 되는 게 지금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지금 그중에 한 15년 정도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반 정도가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반이 지나기 시작하면은 티핑 포인트가 지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뭐 전혀 전기차 시장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체감 못하시고 계신 건데,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은 완전히 티핑 포인트가 지났고요. 티핑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산 정상을 향해서 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못 올라가면 계속 굴러떨어지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그다음부터 내려가는 일은 정말 쉽게 내려가고 정말 무서운 속도로 내려가면서 전통 내연기관 시장이 다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시장은 거꾸로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규모의 경제가 있지만 economies of scale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diseconomies of scale, 즉 비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내려가게 되면 평균 비용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비용에 지금 현재 경쟁력 있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자동차라고 한다면 판매가 계속해서 줄어들면은 5천만 원은 못 파는 거죠. 6천만 원, 7천만 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이 차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더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기업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물건이 제로, 하나도 안 팔릴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 높아질 때 기업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연기관에는 이 티핑 포인트가 지나기 때문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내연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땐 몰락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부릉부릉 이 소리 좋아하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유럽에서 한 12년 살면서 스틱으로만 운전을 하면서 정말 오토매틱과 스틱의 차이, 심지어는 자동차는 스틱이어야만 해,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의 취향하고 관계없죠. 생산자들이 이 시장에서, 그리고 한국 시장은 세계 시장의 어떤 자동차 시장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미 유럽과 중국은 티핑 포인트를 지나버렸고, 미국이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만 해도 전체 판매량이 신차 판매에서 1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보통 1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더욱더 가파르게 EV가 확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고 해도 이 흐름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11개 주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근데 2035년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아니죠. 2027년부터 쿼터제가 발동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2027년, 2030년 쿼터제가 있어서 일정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내연기관을 사실상 판매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쿼터제를 맞춰야 되는 것이 지금 캘리포니아의 법이고, 그리고 이것과 연동된 법이 11개 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2027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년도 채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에 미국 시장 또한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이 법을 철회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테슬라도 힘든 게 뭐냐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방에 대한 통일된 자율주행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교통정책과 관련돼서의 결정권은 연방이 전혀 못 갖고 있어요. 다 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은 연방도로, 연방 고속도로만 가지고 있는 거고, 모든 교통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가 결정한 것을 연방이 법을 통해서 바꾸면 우리 식으로 하면 헌법재판소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하여 11개 주지사들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결정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미국의 GM은 최근에 노조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GM의 주주들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죠. 2035년에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2027년부터 쿼타제를 실시하는, 내연기관 판매 쿼타제를 실시하는 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효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GM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GM은 지금 스테이크 홀더와 쉐어 홀더에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그만큼 지금 GM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 현황인 거고, 이 흐름들로 본다라면 세계 자동차 시장을 볼 때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미 예정된 길이라는 거고, 그리고 내연기관의 역사적인 소멸은, 이 소멸은 역사적으로 지금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1단계에 근데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2단계가 벌써 시작됐다는 거죠. 즉 EV에서 EIV로의 전환이 시작됐고, 이것이 2024년에 구글은 웨이모로 그 부분을 알려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에 지금 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죠. 전기차는 이제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은 이미 마켓이 EV에서 EIV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도 빨리 EV로 전환하는 50% 달성은 기본인 거고, 어떻게 빨리 EIV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간에 SNS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갈등의 원인은 지금 미국 하원을 한 표 차로 통과한 The One Big Beautiful Bill, 쉽게 얘기해서 그냥 BBB 법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내용은 보면은 주로 이제 감세 정책인데요. 원래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 때 통과한 감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의 유효기간이 2025년입니다.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원래 추가적으로 또 선거 공약으로 얘기했던, 미국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 놀라실 정도의 많은 팁을 줍니다. 이 팁에 대해서 벌어들인 거는 세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는 세금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또 미국 제조업 다시 해가지고 미국 그레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업에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야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야근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국경에 높은 콘크리트 담벼락을 쌓는데 돈을 들이겠다. 그리고 원래는 국방비는 감축하겠다 그러더니 국방비도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빚이, 연방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36조 달러입니다. 36조 원이 아니라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의 그 여지를, 위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 더 연장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받으면 매번 이 빚의 그 마지노선에 도달하면은 하원과 상원에 이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법안 통과 필요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빚을 좀 더 연방정부가 질 수 있도록 이런 좀 법안들이 담겨 있다 보니, 일론 머스크는 거칠게 항의한 것이 지금 재정 적자를 줄이고 빚을 줄여야 되고, 그걸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도지에서 월급도 안 받고 일했는데, 이 빅 뷰티풀 빌은 미국이 재정 적자를 더욱더 늘린다라는 거고, 이러면 미국 경제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미국 상원에 있는 의원들은 조심해서 나라를 망하지 않게 위해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7월 4일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미국 공화당에게 부탁한 상황인데, 여기에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이제 맞선 거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간에 격한 얘기가 오가다 보니, 일론 머스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생활을 건드린 거죠. 사생활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경찰이 할 일이고,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반대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저는 영역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트럼프가 만든 이 법안에 투표를 하면은, 투표를 하는 상원들은 다음 중간선거,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트럼프 탄핵시킬까?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새로운 정당 만들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실은 도가 지나친 발언들을 일론 머스크가 했고요. 여기에 트럼프도 이제 열받아서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관련된 모든 연방정부의 계약을 끊겠다. 서로 정말 크게 한판 싸웠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많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중재에 나섭니다. JD 벤스 부통령도 중재에 나섰고요. 미국의 하원 의장도, 공화당 하원 의장도 중재에 나섰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상징하는 젊은 유권자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이 지지를 받지 않으면 내년도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하원이나 상원들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의원들은 이 부분들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렇다고 트럼프에게 눈밖에 나도 떨어지거든요. 두 명한테 눈밖에 나면 둘 중에 한 명에게만 눈밖에 나도 떨어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니, 이 의원들이 다 중간에 이제 말리고 나선 거죠. 화해해라, 화해해라. 그랬더니 트럼프 처음에 화해할 생각 없다. 용서할 생각 없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설득을 시켰고, 일론 머스크가 그랬더니 관련됐던 게시글을 다 삭제하고, 후회한다, 리그렛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과한 거죠, 먼저 일론 머스크가.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해를 받아주겠다, 용서해줄게, 하지만 기분은 매우 찜찜하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갈등은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지에서의 성과의 최종 성과를 보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본인은 2조 달러를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했었지만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약속한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라면 도지 활동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정책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냐 찬성하냐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동기부여는 이제 미국의 여러분도 아시는 재정 적자가 워낙 높다 보니 뭔가 이 새고 있는 예산이 오래되다 보면 연방정부에도 분명히 구멍이 있을 거고 그 구멍을 찾아 메꾸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인력은 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고도 하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욕바지를 일론 머스크가 해준 거예요. 해고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있으면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고 저항 운동이 생기면서 테슬라 차량을 불태우는 거고 이런 효과들이 있었던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자기가 직접 했으면 자기를 사람들이 엄청 미워했을 텐데 물론 자기랑 같이 코옥을 하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전면에는 얼굴 마담을 일론 머스크가 섰기 때문에 트럼프는 여기에 방어막이 하나 생겼던 거죠.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원하는 효과를 거뒀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 말을 싹 잘 듣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연방 정부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는 트럼프는 그 결과를 갖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러한 선거 자금도 대줘서 당선에 크게 기여도 하고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주고 했지만 크게 남는 건 없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상한가를 찍었던 이유는 앞으로 올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떤 지원들 이런 걸 기대하면서 그 기대치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요. 이 기대치가 무너졌던 건데요. 아마 이후에 이 기대치에 했던 부분들을 받아내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지금 연방 교통부 장관도 이미 먼저 발표를 했고 중국의 자율주행이 대단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자율주행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마다 다르게 있는 이 규제법 때문에 도저히 자율주행이 성장할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안을 만들겠다. 라고 지금 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그걸 지지한다. 그리고 그런 법안을 좀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가 성공을 하더라도 다른 도시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 주마다 있는 규제 정책을 다 통과를 하려면 하세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연방의 것이 마련이 되길 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근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원 한번 통과해야죠. 상원 통과해야죠. 미국의 모든 교통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주정부입니다. 그런데 주정부의 권한을 뺏고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규제를 만들어버리면 주정부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까지 본다라면 대단히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빨리 해달라. 빨리 시작을 해달라. 하원에서 빨리 통과하면 하원 갔다가 상원 갔다가 다시 헌법재판소 가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1년에서 2년 걸릴 거거든요. 그럼 2년이라도 걸려놓으면 트럼프 임기 내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단일화되면 한 번만 규제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연방정부의 새로운 어떠한 자율주행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된다라면 테슬라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에서는 손을 떼고 있지만 뒷부분에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서 많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미국의 하원들과 상원들을 만나면서 정치 로비를 하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스틴과 워싱턴에서 거주하면서 오스틴에서는 실질적인 로보택시의 어떤 런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고 또 워싱턴에서는 로보택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을 정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라면 정치죠. 자율주행이 이제 전면화된다는 것은 신호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닌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도 그 자율주행이 주행될 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볼 때 1차 효과가 있을 수 있고 2차 효과, 3차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효과는 우선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율주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로보택시가 되면서 1차 효과는 여러분 미국으로 치면 우버가 망합니다. 우버의 많은 비용은 50% 넘는 비용은 인건비에서 나오는 거고 그 인건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버보다 테슬라의 그 비용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50% 이상 절감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럼 택시비가 갑자기 A라는 데에서 B라는 갈 때 한국 돈으로 예를 들면 10,000원 주고 타고 가시다가 5,000원으로 바뀐다라면 탈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대한 안정감도 만약에 사회적 신뢰가 쌓여진다라면 그러면 우버를 안 타게 되겠죠. 그럼 우버의 드라이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거기 있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항의할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만으로 풀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조정과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효과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승객이 몰리면서 이 우버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 1차 산업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제 등장하게 될 문제인 거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려는 사람이 더 많겠죠.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도, 버스나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도 일부 넘어오겠죠. 왜요? 50% 가격이 저렴해지니까요. 자, 이러면서 하나의 1차 국면이 형성된다고 보면 2차의 효과는 뭐냐면 타 자동차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로보택시가 된다고 해서 바로 테슬라 차주가 갖고 있는 차량들이 로보택시처럼 100% unsupervised, 비감독하에 자율주행을 가지 못합니다. 관련 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자, 그것이 2026년에 통과가 되어서 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면 제 차는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하차를 한 다음에 차에게 얘기할 수 있어. 가서 돈 좀 벌어와, 나 일하는 동안. 그럼 돈 좀 벌어오겠죠? 뭐 많은 돈을 벌어올 수도 있고, 나는 내 차는 다른 사람이 타는 건 너무 싫어, 안 벌래, 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차는 돈을 벌 수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돈을 벌 수 있는 차량은 상업차가 아니고서야 일반 개인이 타는 차가 돈을 벌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돈을 버는 차량으로 전환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 감가상각이 되는 차잖아요.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제가 타던 안 타던, 많이 타던 안 타던 매년 가격이 내려갑니다. 중고차의 가격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연식에 따라서.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차량은 그 내려가는 만큼을 메꿔주겠죠. 심지어는 플러스 알파를 해주겠죠. 그럼 여러분, 차를 샀는데 5년 뒤에도 내가 뭐 차의 에셋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심지어는 차를 원가 샀던 것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 차를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5년 뒤면은 똥값 되는 다른 차를 사시겠어요? 돈 버는 걸 삽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는 이 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을 제공하지 못하는 다른 자동차 기업은 몰락하게 됩니다. 돈을 못 벌어오면 몰락하는 거죠. 자율주행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편의성을 도와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벌어오는 차와 돈 못 벌어오는 차로 구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돈 버는 데 쓰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차량과 돈을 벌 수 못하는 차량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돈을 벌어오는 차량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경쟁력을 못 갖고 있는 기업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율주행과 로보택시가 가져올 수 있는 2차적인 산업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뭐냐면 비감독하에서도 되지만 일반 나의 차량을 상업용으로 쓰게 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차를 로보택시 네트워크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우버 네트워크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앱에서 호출을 하면은 제 차가 가서 손님을 태우고 다른 데 가서 손님을 내려주면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겠죠. 이것의 일부를 테슬라가 가져갈 거고 일부를 제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제 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50만 원을 벌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50만 원은 벌어올 수 있다는데 나는 50만 원보다 내 차를 그냥 소중이니까 아낄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50만 원을 벌어오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50만 원이면 차 리스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 할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을 벌어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는 차량이 되는 것,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어오는 로보택시가 제 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3차 효과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자율주행이 대단히 보편화가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주유소는 망하겠죠.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망하니까 망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보험회사가 망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가 현재로 볼 때는 여러분, 자동차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가입자가 늘어나야 사고 난 것을 채워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는 내려가야 되는 거고, 거기다 또 가입자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보험료 보상이라든지 지출이 적어도 자동차 보험 자체가 작동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많은 일자리와 종사자들, 중개업자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병원의 환자 수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그리고 부상을 입습니까? 이런 분들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 역사를 보게 되면 병원의 응급실, 이머전시 룸은요, 자동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외래 보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였었는데, 자동차로 사람들이 급하게 다치고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응급실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이머전시 룸은 지금 물론 한국의 응급실은 자동차 사고로 오신 분들이 전부를 채우고 있는 건 아니죠. 외래를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응급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응급실이라는 건 자동차 사고에 많은 부분들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병원으로 볼 때는
고객의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특정 산업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인류의 산업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것이 1년 내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10년 안에는 분명히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지금 이 전기차 기업에서 AIN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을 한 2년 전부터 추진해왔고 그것의 첫 번째 결실을 6월 22일 날 진행되는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의 서비스의 시작, 이것이 그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에서 AI 기업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전기차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테슬라가 인류 최초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든 건 아닙니다만 전기차의 매스 마켓, 대중시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모델 3로. 그러면서 그때 모델 3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테슬라의 1차 정고점이 왔죠. 이건 뭐냐면 포드가 모델 T를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유럽과 미국에 있는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다들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을 때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라는 걸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최초로 했던 자동차 기업은 포드였고 포드가 만들었던 그 당시의 모델 이름이 모델 T였죠. 이것이 전체 자동차 시장이 매스마켓, 대중시장으로 가는 신호탄이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동차 산업이 그 이후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있어서 매스마켓으로 대량화했던 것은 테슬라의 성과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하고 동일한 수준까지 또는 앞선 수준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의 고민은 그러면 우리도 중국처럼 좀 더 저렴한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이들과 피 터지게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장에서는 경쟁하는 것은 우리는 피만 흘릴 뿐이니 여기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는 가져오겠지만 모델 3, 모델 Y,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올 모델 2라든지 뭐 어떤 사이버 트럭 이런 걸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는 경쟁 국면을 한 단계 다른 국면, 즉 EIV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간다. 여기에서 포드의 모델 T의 순간, 테슬라는 모델 3의 순간을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로보택시인 거고, 이 로보택시의 성공이 테슬라의 지금 2차전, 1차전은 EV 시장이었고 2차전은 EIV 시장이라고 한다면 EIV 시장에서 준비는 다 이루어진 거죠. FSD 버전 12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FSD의 성능이 좋아졌고 2024년 초에 그러면 2025년 FSD 버전 13이 나왔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 감독하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미국 북미 시장에만 제한됐던 것이라고 한다면 로보택시로 전환되면서 이것이 언슈퍼바이즈드로 즉 감독하에서 비감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로보택시에서 성공을 한다라면 로보택시가 먼저 비감독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로보택시는 아예 상업용 자율주행 택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서 통과가 되면은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가 되면은 이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도 로보택시와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죠.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테슬라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경쟁 국면을 바꾸는 것 또는 이쪽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먼저 이쪽 운동장에서도 열심히 싸우는 차량은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 운동장으로 경쟁의 장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자동차도 지금 쫓아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테슬라가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고 여기 먼저 운동장에 도착한 기업 중에 하나는 구글의 웨이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보수적인 어떠한 컨설팅 기업이라든지 시장 예측 전문가들도 자동차 기업의 30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까지 매년 3,500만 대 휴머노이드를 제조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숫자라서 저도 믿음이 가지 않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연간 3,500만 대를 생산하여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만들어서 우리 제조 공장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면 저는 나이 들어서 저 죽기 전에 저희 가사 노동을 로봇이 해주면 좋겠어요.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일은 저는 그건 꿈과 같은 일이고요. 제조 공장에서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일에 이 제조 공장에 로봇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노동 부족이 심각하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한국은 노동 부족 현상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2024년에 나왔던 한국국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4배에서 5배 정도 2030년까지 증가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는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의 꿈이기도 하고 미국의 다시 제조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시장은 대단히 클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지금 로봇 팔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AI가 필요 없는 로봇 팔들이 하는 것들 이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또는 코봇 협력 로봇이라고
대체하기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이미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시장이 아니에요.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시장은 로봇팔이라든지 협력 로봇이 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손의 감각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의 노동력의 대치입니다. 자동차로 치면은 배선 작업이죠. 여러분 그랜저나 제네시스 이런 데 2kg가 넘는 전선줄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자동화가 안 돼서 인간이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감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야만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과연 부채춤을 춘다고 해서 마라톤을 한다고 해서 격투기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이런 배선 작업을 대체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해야 돼. 왜?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어야 한국도 만약에 휴머노이드 사업을 키우면은요 권투대회 열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와우 로봇이 대단하네 이래야 로봇에 대한 국가 지원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좀 국뽕도 좀 있어야 우리나라 정말 휴머노이드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을 하는 거죠.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계속 덤블링을 하겠어요? 투자자들 앞에서 덤블링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까지 기술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구글로 바뀌었다가 소프트뱅크로 바뀌었다가 현대자동차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주인 앞에서 자꾸 덤블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배선 작업을 대신하는데 덤블링은 필요 없고요. 마라톤도 필요 없고 격투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손이죠. 손의 자유도가 얼마나 인간과 같아지는가. 손은 27도의 자유도가 있고요. 신경망은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센서 같은 게 인간의 감각 센서는 여러분 17,000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겁고 무겁고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 대단히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테슬라의 자유도는 물론 인간은 27도고 테슬라의 로봇팔의 옵티머스 자유도는 22도까지 갔지만 이런 자유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춤추는 모습 보셨을 텐데 춤추는 건 그러면 뭐 하는데 필요한데? 라고 자세히 보시면 춤출 때 발가락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5개 발가락을 갖고 있지 않는데요. 발가락이 하나의 발가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5개 발가락을 하나로 묶어서. 근데 이번에 중국의 마라톤 대회를 보세요. 발가락이 없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보세요. 발가락이 없어요. 발가락이 있으면 여러분 균형을 잘 잡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균형을 잡는 것은요. 발가락이 힘이에요. 그런데 발가락이 있으면 균형을 잡는 게 왜 중요하냐? 휴머노이드 로봇에 배터리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균형을 잡는데 많은 전기를 씁니다. 그만큼 걷는 게 어렵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뭔가 보조 막대기가 필요하고 보조 수단이 필요하고 뭔가를 잡고 걸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 걷으면 속도도 나지 않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만 걸으면 지치고 로봇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발가락을 갖게 됐다는 건 이번에 테슬라의 진일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의 진일보는 학습하는 과정이죠.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는 테슬라 차량인 FSD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SD 자동차 4바퀴 달린 큰 차가 지나가는 거하고 큰 차는 계단을 올라갈 일 없고요. 좁은 공간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 부분은 따로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있냐면 모든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인간의 특정한 헬멧을 쓰고 손에다 특수 장갑을 끼고 인간이 하는 행동을 하면은 로봇이 따라합니다. 그러려면 그 인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노동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걸 학습을 시켜야 되겠어요. 가장 좋게는 뭘로 학습하면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보고 학습하면 제일 좋고 제일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할 수 있죠. 왜요? GPU만 수만 대를 깔아놓으면 유튜브를 갖다가 동시에 수십만 대의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학습을 하면 빠른 속도로 휴머노이드의 지능이 진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물리 AI라고 해서 또는 월드 모델이라고 해서 독특한 AI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이뤄낸 거는 1인칭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는 로봇이 학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는 3인칭 시점, 사실 3인칭 시점으로 찍는다는 건 모든 관점에서 했던 모든 영상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3인칭 시점에서 찍은 영상을 가지고도 로봇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다음 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론 머스크는 올해 내에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조금 항상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좀 빠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브렉스루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튜브를 갖다가 동시에 틀어줘가지고 로봇이 학습할 수 있다? 그러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휴머노이드가 진화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대단히 앞서 있다. 하지만 이것은 R&D 기술이라는 거예요. R&D라는 건 뭐냐? 테크놀로지는 시장 속에서 작동하는 테크놀로지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테크놀로지를 구별하는데 우리가 시장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 테크놀로지를 R&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FSD는 R&D라고 볼 수 없죠. 이미 감독하에서 하는 것은 미국에서 월 비용을 내면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한 거고 이번에 로보택시가 된다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더욱더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는 아직 R&D 단계에 있다는 거고 이 R&D 단계를 가장 먼저 벗어날 수 있는 기업으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뭐 워낙 주가 전문가들 많으실 테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는 그분들의 영상을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단기 주가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말은 아니고 저는 테슬라 주식을 뭐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2, 3년에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을 생각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이번처럼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진짜 싸워가지고 결별을 한다. 그리고 뭐 테슬라 로보택시 허가도 잘 안 해준다. 그럼 테슬라 주가는 오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외생 변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생 변수만 볼 때, 내재적인 문제로만 볼 때 테슬라의 기술력 이런 걸 볼 때는 테슬라는 정말 크게 성장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한없이 오를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캐티 우드가 얘기하는 뭐 2,000달러 간다, 2,500달러 간다라는 거는 외부 변수 전혀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자체의 자율주행인 기술력, 옵티머스의 기술력만을 가지고서는 저도 2,000달러, 3,000달러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선 존재하지 않았던 우상향만 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모습들을 가져갈 거고요. 내려가게 하는 요인은 일론 머스크도 하나의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게 중요한 자산 가치죠.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도. 그럼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 그 스스로가 또 리스크입니다. 이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이 전혀 안 팔려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인스톨드 베이스라고 하죠. 어느 정도 많이 깔려 있어야 이게 로보택시가 가능한 거고 이것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고 주행 데이터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깔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IV 시대로 갈 때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로보택시가 되지 않는 OEM들 자동차 기업은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에게 SOS를 치면서 라이센스 사업을 파트너가 돼줘야 돼요. 테슬라가 전체 시장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기업이나 일본의 기업이나 한국 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테슬라가 맺을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 반드시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라이센스, 옵티머스, 자율주행을 확산시키면서 사회적 저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되면 좋죠. 저도 좋아요. 사고 없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의 택시 운전사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어떤 정치인도 이건 시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치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테슬라의 시장의 확장성이 자율주행 확장성이 결정난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속도로 이것이 좋아질지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노동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없애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기술의 요소가 있지만 기술의 요소만큼 더욱더 큰 어쩌면 유사한 또는 그보다 더욱더 큰 힘이 뭐냐면 이거를 누르는 사회적 경제적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서로 올리는 힘과 내리는 힘이 충돌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쉽게 예측하기는 아무리 좌판 깐 사람도 이건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서 보실 때 테슬라 주가 2,000 간다, 뭐 2,500 간다, 3,000 간다, 뭐 일론 머스크도 뭐 몇 조 달러 간다 이런 건요 기술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테슬라의 외생 변수가 하나도 없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채테리스 파리부스 나머지 조건은 아무런 변함이 없는 데서 수요 공급의 가격만 변했을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해 이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채테리스 파리부스 지금 우리가 관찰하려는 것만 변화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세상. 근데 이거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테슬라 주가를 보실 때 2,000달러, 3,000달러는요 채테리스 파리부스예요. 나머지 변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고 기술 변수만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가리라. 이 예측은 저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주가는 올라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테슬라를 칭찬하면서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초치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매수하고 있죠. 분할해서. 저는 이 기술의 미래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정치 사회적 변수라는 겁니다. 이 변수는 대단히 급변할 수도 있고 급 좋아질 수도 있지만 급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 이러면 결국은 심리적으로 강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정치 사회적 힘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냉철하게 분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